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해외여행지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프랑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하지만 유난히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스위스입니다. 별다른 유적이 없어도, 랜드마크 건물이 없어도 보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본 풍경은 뭔가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압도적인 자연환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럽에 갈 때마다 꼭 방문하는 나라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위스 여행에 500만 원이 들었다 해도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남들보다 2배 더 느끼고 생각했다면 250만 원에 다녀온 것 아닐까요? 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단순한 관광 꿀팁이 아닌 스위스라는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스위스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4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설레는 마음으로 취리 공항에 내린 당신. 스위스 하면 기차를 꼭 타야 한다는 생각에 곧장 기차역부터 찾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기차역을 찾고 기차에 막 올라타는 순간 기차에 써있는 큼지막한 이름이 보입니다. SBB? CFF? FFS? 코레일 같은 건가? S는 스위스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궁금한 마음을 안고 좌석에 앉았더니 안내 방송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3가지 언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스위스의 공용어가 3개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중앙에 콕 박혀있는 스위스는 유럽의 큰 나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때문에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3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스위스를 크게 나누어 보자면 독일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독일어권, 프랑스는 프랑스어권,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어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3 언어 모두 정식으로 스위스 연방 공용어이기 때문에 비교적 공식적인 안내에는 3 언어가 모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게 쓰이는 언어는 독일어이며 다음으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순입니다. 참고로 로망슈어라는 언어도 아주 소수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사어에 가깝습니다. 최근에는 독일어 사용자가 줄고 프랑스어 사용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취리히와 같은 독일어권 도시에서는 한창 독일어만 들리다가 제네바 같은 프랑스어권 도시에 가면 프랑스어만 들리는 재미있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웬만한 스위스인들은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웬 군복을 입은 사람이 탑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라더니 진짜구만. 예비군 귀찮지 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등 뒤에 메고 있는 총이 보입니다. 아니, 두 돈 반 트럭도 아니고 일반 대중교통에 군인이 소총을 메고 탄다고? 이런 광경에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는 규모는 작지만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국가인데요. 징병제는 당연하고 우리보다 예비군도 자주 소집하는 나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군 복무 혹은 예비군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기를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총기를 보관하는 이유는 뭘까요?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개인의 안보 및 저항권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자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과 달리 스위스는 매우 평화롭고 세계적으로도 치안이 좋은 편이며 미국처럼 자유에 살고 자유에 죽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위스의 총기 보유는 오히려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외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음과 동시에 전 국민이 언제든 비상시를 대비하고 스스로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을 보유함으로써 강력한 중립국을 유지하는 도구입니다. 즉, 개인의 책임과 의무로서 총기 보유가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위스의 총기 사고율은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총기의 소유와는 별개로 장전 직전까지 총알 분리 보관, 특별한 허가 없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보유 금지 등 엄격한 총기 규제도 함께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큰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이런 시민의식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큰 힘을 들여 점령은 할 수 있어도 득보다 실이 커지는 찜찜한 상대가 됩니다. 세 번째, 버스에서 내려 하이킹도 하고 케이블카도 타고 신나게 다니다 보니 배가 고픕니다. 근데 스위스에선 뭐 먹는지도 모르겠고 식당도 별로 없고 그때 저 멀리 보이는 구세주 맥도날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빅맥 세트 하나 2만원. 악명 높은 스위스 물가.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위스가 손꼽히는 소득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1인당 GDP는 한국의 3배가량 됩니다. 이쯤 되면 드는 의문. 아니 근데 얘들은 산밖에 없으면서 관광업으로 이렇게까지 잘 살 수가 있나? 시계로 돈 버니? 우리가 스위스 경제를 떠올릴 때 주로 관광과 시계 산업이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사실 스위스는 다양한 산업에서 매우 뛰어난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롤렉스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회사 네슬레, 매출 세계 1위 제약회사 로슈, 산업용 로봇 시장 세계 선두를 다투는 ABB, 컴퓨터 관련 기기로 유명한 로지텍, 임플란트 1위 회사 스트라우만. 우리가 알던 이 기업들이 사실은 전부 스위스 기업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유명한 스위스 금융업도 있습니다. 올해 초 크레디트 스위스는 망했지만 UBS 같은 너무나 유명한 은행이 있습니다. 사실 이 스위스 은행은 예로부터 계좌 정보를 철저하게 비밀에 붙인다는 이유로 수많은 검은 돈들이 흘러들어오면서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많은 견제와 비판 끝에 현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계좌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 등 은행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무엇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깊은 스위스 금융업 역시 현재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금융 안정성과 강력한 자주 국방, 균형 잡힌 지리적 위치 덕분에 스위스의 화폐인 스위스 프랑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화폐 중 하나이며 이 덕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나 물가 급상승의 영향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빅맥 2만원은 좀. 네 번째, 스위스 하면 알프스. 알프스 하면 제일 유명한 융프라우. 이 융프라우 어떻게 오를까요? 바로 산악열차입니다. 스위스는 수많은 산악열차로 정말 유명한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융프라우 근처의 융프라우 요흐와 그 주변 산들을 오르는 융프라우 철도입니다. 높이가 무려 해발 3,500m에 달해 백두산보다 높은 융프라우 요까지 산악열차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거 언제 생겼을까요? 무려 100년도 더 되었습니다. 융프라우 요를 향한 철도의 첫 계획은 이미 1860년대에 등장했는데요. 예산 등의 문제로 1896년이 되어서야 착공을 하게 됩니다. 알프스라는 산맥 자체가 두 대륙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험준한 산맥으로 유명한데요. 때문에 산맥 자체를 뚫어서 터널을 만들며 레일을 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고 사망자도 6명이나 나오는 등 그 과정은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당시 이 노선을 전부 전기로 운행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석탄을 사용하려면 열차의 무게 자체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었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워낙에 긴 터널을 지나야 하는 탓에 석탄을 태웠다가는 노선이 온통 너구리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험난한 과정을 거쳐 결국 철도는 1912년에 개통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을 만들며 산악열차 역사의 기념비적인 노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1871년 이미 스위스의 다른 산 리기산에 세계 최초의 산악열차가 개통되긴 했지만 융프라우 철도는 당시 기술력으로 험준한 산맥 자체를 관통하는 노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철도 노선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말고도 여러 이야기를 품고 있는 스위스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유럽 한가운데에 있는 아름다운 나라 스위스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